알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의 성명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W 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자,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 보조 인물인데 이 부분 살짝 가로쳐보자. 그가 W 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은 하지만 고학,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 힘들게,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여기서 자기는 윤건이죠.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란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둔 기억력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뭔가 부유했던 애야. 알바도 안 하고 집도 좋은 데 살고 학비도 넉넉하게 썼단 얘기지. 일본 유학에서. 이번에 대학 졸업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뽀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뽀이가 이때는 식당 접대원 남자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식당 차에 갔잖아. 식당에서 이제 조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 졸업하고 나갑니다. 자, 그런 거 보니까 둘이 대학생이고 졸업반이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며 퍽 섭섭해요. 이 사람은 동경길을 좀 뭔가 좋아하네.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야 있겠지만 돈만 모으면 동경길 이런 걸 보니까 결이 달라. 그치? 실례지만 어디에 취직되셨습니까? 라고 윤건한테 물으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취직을 못해서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된 것 같아.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자, 중심인물의 포커싱을 맞추라고 했죠. 중심인물의 심리가 서술된 부분, 자, 밑을 쳐놔야지.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비위를 건드린 거지. 그 청년이, 윤건하고 그 청년,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윤건이 심기가 좀 안 좋아진 거지, 대화 내용이. 자, 그러면서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 비위를 건드려 놓은 이유가 나온 거야. 가로쳐봐.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는,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방면을 희망하느냐는 바로다다. 이런 질문들이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동경을 좋아해. 일본을 좋아한단 말이야. 지금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동경에 살고 있고, 동경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또 돈만 모으면 돈을 중요시해. 그치? 이런 걸로 인해서 윤건은 이 청년에 대해서 비유가 상해. 그럼 우리 아까 독해 포인트 봤겠지만 지식인이 나오는데 그 지식인의 유형이 두 종류였다. 얘네들은 똑같이 동경에서 유학하던 애들이야. 그 당시 30년대 동경에서 유학할 정도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조선에서 거의 1% 안에 드는 아주 수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와, 얘네들은 똑똑하니까 한국 식민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국비장학 등을 보냈죠. 지식인인데 부류가 두 개라고 했잖아. 지사형이 있고, 지사형은 뭐냐? 뜻을 가진 성비, 독립지사,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
국가, 여기서 공동체라는 건 국가와 민족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청년은 속물형. 속물형은 뭐냐? 자, 개인의 이익 부귀영화가 국가나 민족이라는 공동체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이쪽 속물형에 해당하지.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야. 자,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가볍게 말하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대. 밑줄 쫙쫙. 자, 윤건은 심리의 직접제시죠. 심리 제시가 나와 있어. 개똥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이 있어서 개똥무가 아니냐. 윤건은 곧 안색을 고치고 한 조선으로 간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어쨌든 같은 운명이다 라고 내 판단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얘기야. 그에게 대답하였다. 글쎄 걱정이 올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갈는지 생각 중에 올시다. 노형은 어디에 작정되셨습니까? 노형은 상대를 살짝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노형 어디에 작정 정해지셨습니까? 네, 뭐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여간 아는, 자 이거 뭐지? 매우 뭐뭐하냐, 매우 힘든 곳이에요. 더구나 조선 사람 좀처럼 가볼 생각을 못 먹는 곳인데 어떻게 유력자 하나, 유력자, 힘을 가진 자, 즉 권력자. 세모치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권력자라면 뭐냐면 신일파지. 그치? 하나를 만나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됐습니다. 밑줄 쫙. 자, 사람이 이제 강자. 일본에 붙어서 자기의 이득,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야. 이것을 지향하는 친구라고. 속물적인 가치를. 어딘데요? 땡땡은행 본점이요. 오,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진심일까? 아니잖아. 지금 비위가 이미 상했지. 그냥 맞춰주는 거야.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르랴, 즉 예측한 대로 군 하면서도 아니나 다르랴 밑줄쳐가 이거 심리잖아. 심리서술, 심리묘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몇 인칭 시점일까요? 윤건은 이랬잖아요. 서술자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죠. 소설 밖에 있지. 3인칭 전지적, 관찰자가 전지적이지. 심리서술 나오니까. 상대자가 상대자인 마치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을 해줘.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원료. 하기는 큰 일을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노영이 한 말인데, 청년이 한 말인데, 아 제가 잘 살아야지. 조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게 살지 않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기 방식은 이 말하기 방식을 어떤 말하기라고 하죠? 이거 되게 교묘한 말하기거든. 이 사람이 지식인이잖아, 이 청년이. 그치? 동경에서 대학 다니고 졸업반이고 은행에도 들어가고 한 거 보니까 나름 엘리트란 말이야. 그런데 아휴 큰일 못할 바에야, 독립운동 못할 바에야, 문맥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저래도 잘 먹고 살아야지. 조선인 한 명이라도 가난하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참 묘한 얘기죠. 이 사람의 말하기 방식, 자기 입장을 자기가 그렇지, 지식인으로서 어떤
지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속물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 자, 이걸 한자성어로 하면은 내 눈에 물대기,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거야. 아전인수라고도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기준이 없는 거지. 그때그때 자의적. 그리고 맞지도 않은 근거를 갖고 와서 꿰어 맞춰. 이것도 그렇잖아. 아유, 제가 잘 사는 게 조선인이 잘 사는 한 명이라도 잘 사는 거죠. 억지 주장, 변항, 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가 그런 선택한 길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좋은 해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아니죠. 반어법이지. 사실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이 없는 거짓 대답을 해줬다. 거짓으로. 인간아, 넌 그렇게 비겁하게 사냐? 네가 그냥 네 앞길 위해서 산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들 수 있는데,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 주는 척하는 거야. 나라 걱정하는 척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세금을 대기업에서 이런 거지. 법인세 좀 몇십 조 좀 이런 거 좀 깎아줘야지 우리가 투자를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죠. 국민을 위해서 투자할 마음이 생기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깎아줘야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아장미수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으로서는 어때? 비위가 상하고 이게 좀 아니다. 그런데 교양 있게 겉으로는 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끊어. 장면 지금 2개 끊었지? 그래서 윤건이 고향으로 이제 향하는 거,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청년과의 대화, 그치? 그래서 조선 청년을 만났는데 마음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략 줄거리 청년과의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연기에 그을린 조선 노동자들이지. 저것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남의 땅에 와서 강제 노역을 하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의복, 민족 동그라미. 즉 윤건의 머릿속에는 민족 개념이 있는 거지. 민족 공동체, 민족 개념이 있는 거야. 그냥 그 노동자, 쟤 그냥 저 공장 노동자네, 탄광 노동자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역사 있는 민족이 저런 옷을 입고 있다니. 민족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윤건은 여러 사람의 흉렬이 끼어서 배를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3등실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3등실은 배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시설을 갖춘 방이야.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이가 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일견에 한번 봐도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윤건은 반가워하였다. 조선 사람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신사는 의외에도 불순스러웠다. 퉁명스럽게 대한 거야. 거기 좀 썼어? 이렇게 얘기해. 윤건은 그때 그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챘다. 심히 이절자 불쾌스러웠다. 심리소설. 이때 이제 불쾌함을 겪은 거죠. 그 형사였던 거야. 세모처.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요, 형사예요. 형사. 이 형사는 형사인데, 이 형사가 일본인 형사가 아니라 조선인 형사였어요. 이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전략적으로 조선인들을 형사에 많이 배치했어. 밀정이라는 영화 봤니? 암살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은 조선인 일단은 독립군으로 잡아들였다가도 너 죽을래 형사할래 이렇게 가지고 전향시키는 형사도 많고 그리고 알아서 붙는 애들도 있었고 일본 쪽으로. 그래서 조선인 애들을 포섭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럴 때 조선인 형사를 많이 썼단 말이야. 더 불쾌한 거지. 같은 조선인인데 일본의 형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행선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달은 조사를 받았다. 줄짝쳐. 그 형사에게 조사를 받은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무단 검문이라고 해. 불신 검문, 무단 검문.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가다가 여기 학생 세준 여기 학생 가방 좀 열어봐요. 좀 열어. 경찰이 있잖아. 이 학생 좀 약간 불량스럽게 생겼네. 가방 열어봐요. 뭐 있나 좀 보게. 열어 안 열어? 왜 열어야 돼? 왜 열어야 돼? 왜 열어? 응? 안 열어도 돼요. 안 열어도 된다니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원래 개인 소지품 뒤지고 이렇게 하려면 영장 같은 거 갖고 와야 돼. 그럼 이러지. 아저씨 경찰 맞아요? 경찰 신분증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그럼 영장 갖고 오세요. 제 가방 보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세준이 막 얼어가지고 저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러면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불법이에요. 불법. 가다가 야 너 잠깐 이상한데? 너 현선지가 어디야? 좀 이상한데 너 거기서 뒤진다. 캐리어 가져와. 여기 하고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여기서는 이게 가능했었어. 무단 통치. 일제히 무단 통치였잖아. 자, 그러면서 갑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 젖히고 책갈피마다 열어 보인 뒤에 책갈피 책을 뒤진 거야. 왜? 지식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선실로 들어간 즉 윤건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발이 있는 쪽에 틈을 만들고 누웠다. 열악한 상태에서 불신 검문을 당하고 이제 선실에 들어와서 쑤시고 들어가서 이제 겨우 누운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이때 윤건이 조선인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무단 검문을 받았단 말이야. 무단 검문을. 영장 없이 함부로 딱 보고 얘 조선인이야? 탑승객 명단 보고 그럼 딱 가가지고 거기서 열어 이렇게 한 거죠. 기분이 더러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선실에 쑤시고 누워서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 데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이번엔 또 조선 노동자가 나오네요. 조선 노동자 선실에 들어갔더니 자, 이거 지금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은 뭐예요? 어떤 구성이에요? 구성. 아까 배운 거 적용해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수행적 구성이죠. 그쵸?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서술을 하고 있지? 이런 거 다 서술상 특징이란 말이야.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자, 인조다 왔소. 입에 많다면 조선 땅에 온 것이나 다름없소. 윤건도 가영 그렇다 하였다. 입에 많다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움도 없어군요. 자, 밑줄 치세요. 심리에 윤건의 심리 반가워. 너무 반가운데 그와 반면에는 선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자, 얘가 조선으로 가는 와중에서 당한 거 아니야. 이 조선인 형사한테 기분이 더 더럽지. 조선 애한테.
배신까지 당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반갑지만 울분, 분노가 있었어. 그쵸? 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쇼 얘기를 나누게 된 거지. 노동자랑, 이번에는 노동자. 세 번째 인물, 노동자였어.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뭐요? 버리가 좋으면 나가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못 벌었다는 얘기네. 그랬더니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아직 현실을 모르는 거지. 윤건은 지식인니까. 공부만 하는데 노동을 해봤나? 모르는 거야. 그 사람네 흔한 거랑 상관 있나요? 그 사람네는 누구야? 일본에 사는 일본의 내국인들. 흔한 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랑 나랑 조선 노동자랑 상관이 있나요? 결국은 조선 노동자들은 일본에 끌려가서 착취와 수탈만 당했어요. 그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 노동자가 또 물어보네. 그래, 노형은 무슨 일을 하셨어? 이렇게 윤건한테 물어봐. 이거는 이어져서 윤건이 노동자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노형은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어? 그랬더니 길에 싼씨 했지요. 싼씨는 여기서 뭐냐면 물 뿌리는 노동이에요. 살수라고 하지. 살수 그 아스팔트 길에 여름에 보면은 열 식히냐고 차 와서 물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위대한테 그 튜레타 안 쓰고 살수차에서 살수하거든. 본 적 있어요? 물을 쫙 하면 그 수압이 되게 세잖아.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가지. 그러다가 죽은 분 있잖아. 농민 한 분. 그 살수를 계속 쏘니까 그거 막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앉아서 봤는데 살수하는 게 노동자 며칠 동안 뿌려주고 가.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 1원에 20전씩을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줬대다. 그것도 요즘은 50전씩 주니 뭐하고 있는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 그 얘기야. 일본 애들이 조선 애들을 끌고 갈 때 뭐냐면 성금을 줘요. 성금. 야, 성금이다. 100만원 줘. 그런데 가서 쓰는 돈들이 밥 먹고 뭐 자고 그런 돈들을 너 이번 달 150만원 나왔다? 너 50만원 너 노동했는데 네가 번 거는 50전이거든? 너 근데 150전 있어야 돼. 빚이네? 70전? 빚으로 달아놓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이 생겨서 와요. 빚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고향은 어디시오? 그랬더니 자, 이 노동자가 말하기를 대구 진화 김천이에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죠.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밑줄 쫙 쳐봐봐. 이게 보기에서 나온 어떤 고향으로 형성화되어 있어요. 물리적 실체. 고향 사람들이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이지. 김천, 대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와 있잖아.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십니까? 농산이 농토가 있어야죠. 밑줄 이때 농토 다 뺏겼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의해서 다 뺏겼죠. 그쵸? 우리 제각기 저 한 번만 같으면 조각보다는 나은이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밑줄 처자식이 그리워 헛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요. 자, 그렇게 해서 윤건이 이 조선 노동자와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일제에 의해 끌려간 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되죠. 자,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꽁꽁거리며
높아지면서 엔진 소리가 높아갔다. 우리 아까 배운 이론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중심 인물이 세계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랬잖아. 자, 윤건을 둘러싼 세계. 여기서는 인물이 나오네요. First, 잘난 척하는 청년. 그치? 은행에 취직한, 동경에서 같이 대학에 공부했던. 두 번째, 같은 조선인 형사. 그런데 일본 형사였지. 무단 검문당했지. 3, 자, 같이 조선으로 가고 있는 노동자. 그죠? 성격이 다 다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윤건이라는 주인공. 자가 만난 세계예요. 개념으로 얘기하면. surroundings, 환경. 여기서는 인물들이지. 3명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장면이 이렇게 끊어져야겠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런데 이미 4번에서 우리가 독해 포인트를 줬단 말이야. 고향이라는 것, 이게 바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귀향 모티프란 말이야. 그치? 귀향. 지금 요 인물들을 만난 게 일본에 있던 주인공이 조선으로 귀향하면서 여기서 생긴 일이에요. 여기서 생긴 일. 그쵸? 여기서 생긴 일이고, 여기서는, 자, 요 지식인. 완전히 속물형 만났잖아, 속물형. 그치? 아유, 저기 취직 안 되셨어요? 아이고, 저기, 잘 되셔야 될 텐데. 세준이 어디, 좀, 우리 대학 갔니? 아유, 어쩌니, 6개 숱이 다 떨어졌다며? 아유, 정신은 어떻게 추합이라도 돼야 될 텐데. 이런 거잖아. 나는 저기 됐어. 고대, 저기, 됐지. 뭐, 나래도 잘 돼야지. 그래도 애들이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오늘 속물형 지식. 두 번째, 조선인 형사. 조선인 형사한테는 얘한테 이미 비위가 상했고, 얘는 거기서 해가지고 뒤진 거지. 책갈피 하나하나. 불신검문. 불온사상. 이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불온사상인 거야. 그러니까 서적 다 뒤지고. 그죠? 이때는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직접 제시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자, 두 번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에서는 윤건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조선 노동자와의 대화에서는 이거는 보여주기로 되어 있어. 얘는 직접 제시잖아. 자, 세 번째는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뭐냐면 대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간접 제시로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뭐 돈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무슨 일을 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 본토에 끌려가서 더럽게 고생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상태로 조선 땅으로 돌아오더라. 농토도 없는.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건 총 3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부터 하면요. 자,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문항 들어갈게. 1번.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라며 5. 어서 달려가다오 라고 하는 데에서 지사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꾀할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내가 내 나라에서 편하게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난 그걸 원하지도 않아 그랬잖아. 그치? 나는 편해지려고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 지사형 인물의 면모 관련 있고요. 자, 구조가 평가는 이렇게 선지가 구조가 2가지로 보통 되어 있죠. 뭐뭐 하는 데에서 뭐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에서 한은 같은이라는 뜻의 관형사예요.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발견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자, 보시면은요, 바로 그 부분으로 가서 앞뒤 맥락을 보세요. 고향이 어디쇼? 대구지나 김천인데요. 다 고향 사람, 이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물리적 실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앞뒤 맥락을 보는 거예요. 김천, 대구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의미, 정신적 의미의 고향은 뭐냐면, 민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민족 개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3번 맞는지 볼까? 유력자네를 만나서 1년 졸랐더니 다행이 됐다는 데에서 송무병 인간의 귀한 동기를 확인할 수 있겠군. 오케이. 4번.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 위선적인 인물이죠. 위선적인 말이죠. 자기 합리화죠. 송무병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5번. 처자식이 그리워 헛떡대고 나온다고 하는 데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죠. 이건 물리적 실체의 고향이야. 여기서 정신적 의미는 민족 개념이야. 민족. 자, 1번 해볼까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제에 어김없이 나오네요. 자, 1번 성취 뭐가 틀렸어? 꼼꼼하게 봐봐.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내부 이야기하는 게 그쵸? 내부 이야기의 의미. 자, X.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이런 거 없어. 이거는 X자식 구성이야. 2번.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 소설. 내면 서술 없어요. 여러 인물의 내면 서술 없어요. 자기 내면만, 윤건. 그 다음에 3번.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바뀌지 않아. 서술자가 바뀌지 않아. X. 4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3인칭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 누구? 윤건. 중심인물.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케이. 5번. 이야기 내부 틀렸어.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 있다고. 고백대로 다 틀렸고. 2번. 윤건, 이건 내용 이해죠.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조선의 친구들이 자기를 반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맨 첫 부분에 나오죠. 동무들이 이렇게 하고 그쪽에 붙지마. 너는 우리한테 와. 1번. 2번.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에서 노동자가 오사카가 아니잖아. 3번. 고베 플랫폼에서 도시락을 사려는 조선 청년? 만류한다. 아니죠 이거. 도시락을 사려는 조선 청년이 아니죠. 그 다음 4번. 여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조선 청년을 이런 건 아예 다 틀렸고. 5번.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아니 조선인으로 보이는 영수에게 조사를 낸다. 자, 이건 내용 일치 문제였어. 2번은. 그 다음에 3번. 맥락을 고려해라.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딱딱 보니까 어우 좋은 해석이네. 좋은데 취직했네. 이건 뭐냐면 진심이 아니죠. 반대로 얘기한 거지. 답은 4번이지. 그쵸? 자, 요 정도, 요런 유형. 모든 소설 보시면은요, 글쎄, 서술랑 특징, 공간의 의미, 감상의 적절성, 정면의 의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 연습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소설 해볼까요? 자, 먼저 읽고, 일단 7분 안에 풀어보세요 했는데 10분 정도 줄게요. 해보세요. 똑같은 소설 봐요. 근데 천득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봤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1930년대니까 이태준 씨가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이 역시 일제강점기 때라는 얘기지. 일제강점기 때는 뭐 서울 같은 경우, 우리 서울의 뭐 광화문 이럴 때는 정말 거기는 최첨단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어요. 다방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지? 자, 그래서 그 근대화라는 게 우리가 뭐냐 그러면 전근대화에서 근대화로 변하는 건데, 근대화, 도시화되고 도시적 삶의 양식이 커지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걸 근대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것 중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복 입고 머리 따고 상투 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양장머리하고 양산 쓰고 뾰족뾰족 입는 사람들이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30년대. 굉장히 서구 문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 여기서 독해 포인트가 뭐냐면 다 나온 거야. 근대화, 이게 지금 근대화 과정인데, 근대화 시기에서는 과도기적 삶이 나타난다. 그 과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근대화의 속도에 쫓아오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겠지.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95%가 문맹이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 부적응한 사람들은 좌절했고, 적응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적응해서 살아갔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 짜자잔 눈치를 채야죠. 제목이 촌뜨기, 근대화에 부적응해서 좌절한 인간의 이야기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데, 왜냐면 지금 공부 도입 단계잖아. 마더텅 정말로 이 마더텅 3번만 하잖아. 분석하면서 이게 돼요. 이건 이거겠네. 딱 보면 이 얘기겠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문을 보지 않고도 답이 춤을 춰요. 나 여기, 나연아 이러면서 5분 컷, 3분 컷 소설이 막 그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내공을 정말 많이 쌓으셔야 돼요. 여기 딱 다 나왔어. 큰 틀은 나왔다니까. 근대화에 적응 못하는 촌뜨기가 좌절하는 내용이라고, 이 소설은. 보자고.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더 얻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그 동그라미 주인공 장군이 떠없고 뒤집어 바꾸고. 살림이라야 가진 눈밭이 없고, 이 시기 때 가진 눈밭은 지죽밖에 없지. 몇 대인지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첫 동네라는. 자,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안악골 다시 내놓쳐봐. 주인공이 사는 곳이야.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 밑줄 쳐 찢어지게 가난했겠네. 눈밭도 없고 안악골 꼭대기에 오막살이 살고 있으니까. 근거로 해서 화전이나 파먹고 숯이나 구워 먹고 덫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이나 잡아 먹던 부찬 살림이었다까지 끊어줘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악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야, 장군이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때까지는 굶지는 않고 남에게 비럭질 구걸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던 것이 언제 누구라 임자로 주인으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둘레가 100리도 더 될 큰 산을, 산에 있잖아, 안악골이. 삼정회사에서 산노라고, 밑줄, 삼정회사에서 산노라고 나서 가지고서는 부대를 파지 못한다, 수출 허가 없이 굽지 못한다, 또 경찰에서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덫이 물론이요 꽁덫이나 옥루 같은 것, 올가미 같은 것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 하였다, 관청에서. 자, 나왔네요. 이때 이거 약간 비꼰 거잖아. 삼정회사가 아니라 뭐였지?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지. 일본이 그 주식회사 만들어서 땅 다 뺏었잖아요. 조선인들의 땅 다 뺏었단 말이야. 회사로, 국가로 귀속시켰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장군이라는 애가 화전민이었어. 화전민 산속에서 얘가 장군이 안악골에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화전민이었다고. 그냥 산짐승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그랬던 애였단 말이야. 그런데 요것이 삼정회사의 소유가 돼버린 거야. 소유가. 그래서 얘가 평소에 하던 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요즘 와서는 안악골 동네는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산지기, 산을 돌보는 일이죠. 관청, 세워쳐봐. 이건 국가죠, 국가 관리를 받는 거야. 이 삶이. 특히나 봄, 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가을에는 머루 다리나 하고, 도토리나 주워 담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이 방법밖에 없게 된 거야. 삼정회사의 소유가 되면서. 그치? 그러면 이 장군이가 안악골에서 사는 이 삶은 굉장히 토속적, 원시적인 삶이지. 그쵸? 근대화라고는 전혀 그냥 원시 그 상태의 삶이란 말이야. 짐승 잡아먹고 숯불 떼고 이러면서. 자, 밥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상책이게 되었다. 그러나 근산 속 안악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장군이네부터도 갑자기 멧돼지나 누구와 같은 조식만을 할 수가 없고, 나비나 살무사처럼 산동한철을 자고만 참고 견딜 수도 없었다. 백일수?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였다. 그러니까 그 겨울을 이런 식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안악골에서. 그래서 안악골 사람들은 관청 국가의 눈이 동뜬 때문인지 평소와는 다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려면 늘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왜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서 산짐승 잡아먹지 말라고 했잖아. 던 놓지 말라고 했잖아. 그치? 올가미 놓지 말라고 했고 풀이나 뜯어먹고 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삼정,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여기까지 장면 여기까지 줄도 나눠져 있네요. 삼정회사가 이 안악골의 주인, 산의 주인이 된 후 안악골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안악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 안악골에서 멧돼지나 누구의 함정을 파는 것이 이 장군이 동그라미, 얘가 주인공이야. 중심 인물이지.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순사부장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보니, 자, 순사부장?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네요. 순사잖아. 여러 함정 중에 장군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자, 그러니까 장군이를 비롯해서 이 안악골 사람들이 함정을 막 파는 거야. 왜 파놨냐면, 왜 파놨어요? 그 위에 그랬잖아.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왜 범죄를 해? 하지 말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불을 팠던 거예요. 말을 어기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순사가 빠진 거야. 그 불에. 순사 부장이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그랬잖아. 짜자잔. 그래서 장군이는 쩔렁거리는 순사 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왔고 체포된 거지. 얘가 팠으니까. 파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들어와서 처음엔 귀때기 꽤나 맞았으나 귀뼈대기 막 맞은 거지. 다음날부터는 저희 집 관솔불이나 상사발에 되어서는 솔불 되어서는 비교해서는 너무나 문화적. 근데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서가 막 첫날은 엄청 맞았는데 겁나 맞고 막 무서웠는데 그 다음날 딱 붙어보니까 자기 집보다 좋은 거야. 경찰서가 너무나 문화적인, 예를 들면 전기등 밑에서
알미늄 벤또 도시락 쌀밥 먹고 지내다가 20날 만에 집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장군이가 경찰서 신세를 진 부분이죠. 여기까지 끊어져. 장군이가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굴에 순사부장이 빠져서 경찰서에서 20일을 지내고 나온 거. 그렇죠? 그런데 서술 방식이 어때요? 서술 방식.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면 제시에 가까워요? 요약적 제시에 가까워요? 요약적 제시에 가깝죠. 그쵸? 그 부분은 요약적 제시죠. 자, 중략 꼭 보라고 했어.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장군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을 무거워짐을 느낀다. 막막해진다. 경찰서에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지. 경찰서에서. 와, 이런 게 있어? 전기야? 생전 처음 본 거야. 알미늄 그 벤또 도시락 처음 보는 거지. 쌀밥? 와, 얘는 경찰서에 있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되게 막 너무 놀라운 거야. 왔어. 철쭉을 넘어서 안압굴로 다시 오르는데 길섭에 길가에 들면 들담한 방앗간이 하나 있다. 돌각담으로 담만 둘렀었고 앞도 만들지 않았다.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낡은 방앗간이 하나 있었어. 그러나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은 다 째어 길을 만들어 놓았고 제법 주머니 방 하나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뒷박질하는 듯하는 통방아치 하나만에 흙만 파놓으면 물을 대어도 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다. 손이 떨어졌다. 이거는 관용어고죠. 일이 끝났다. 일이 처리됐다. 손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방앗간을 하나 발견한 거야. 허름하지만 당장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장군이는 가을에 들어 이것으로 방앗간으로 쌀되나 얻어먹어 볼까 생활 기반을 마련해 보려고 여름 내에 보통을 낸다. 돌각담을 쌓는다. 면서 빚을 40냥 가까이 내어가지고 방아채 제목 나무를 사고 목수품을 들이면서 목수의 노동을 쓰면서 노동자를 쓰면서 얘가 이제 방앗간 한번 해보려고 방앗간 짓는 일을 거의 끝을 맞춰가는데 소문이 나기를 새 술막 주막 장풍언네 새로운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발동기인가 무슨 조합왕인가 하는 걸 사온다고 떠들어 대었다. 신문물 기계죠. 그리고 발동기는 하루 쌀을 몇백 말도 찌웁니다. 쌀을 찝는 기계야. 새 술막에 전에 붙어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소용이 없을 것이라 전하였다. 자기가 이제 야심차게 방앗간을 한번 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엄청난 기계를 들여온다는 거야. 저쪽에서.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언니는 아들이 서울 가서 서울! 이건 뭐예요? 근대화의 상징이지 이 당시. 발동기를 사오고 풍치를 사오고 그리고는 미리부터 찢는 비용이 물방아보다 적다는 것. 자, 요 경우 장풍언니 적응한 거죠. 근대화에. 얘는 여기에 적응한 거야. 이 흐름에.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하고 쓰고 이런 거죠. 아무리 멀어도 저희 장풍언니가 일꾼을 시켜 찌울 것을 가져다가 찌어서는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을 광고해. 게다가 배달까지 해준대. 배달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도입했어. 엄청난 속도로 이 근대화에 발맞추고 적응하는 거예요. 장풍언니는. 이렇게 되고 보니 벼 두어선만 찌우려고 밤늦도록 관솔불. 이 솔불은 뭐냐면 소나무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는 자연 불이에요. 켜가지고 붓새를 놀게 더디기도 하려니와. 이건 자기 처지야. 장군이. 까부림 새를 모두 곡식의 임자가 가서 거들어줘야 되는데 까부림 새 거기 아래 보시면 건불 따위를 날리는 까부림. 이거 수동이잖아. 수동. 물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즉 부작용이지.
거죠. 그래서 장군이는 여름 내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게다가 비까지 친 것을 충고해 손을 떼고 내어 견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만둔 거지. 망한 거야. 폭망. 망했어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슬프지만 장군이가 방앗간을 짓다가 포기하죠. 그죠?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붙들어 물길 낸데에 물이 고인 곳을 한참이나 서서 내려보았다.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거울같이 맑고 고요하여 명경지수라고 하지 한자성어로 내려다보는 장군의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비쳤다. 자기 얼굴이 잘 비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물, 수면, 동그라미 뭐냐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성찰의 매개체예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매개체지. 누가 불러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 그자 물만 내려보고 있었던 장군이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하여 커다란 몽우리돌을 하나 집었다. 큰 돌이지. 이 돌로 확 이제 충격을 줘서 물에 꽂아 넣어서 물고기들을 기절시켜서 잡는 그 방법이 있거든. 그리고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봤다. 물속에는 잠긴 자기 얼굴을 간지리는 듯 어찌 생각하면 이줄 자기를 비웃는 듯 또한 반짝반짝하는 송사리떼가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다라는 거야. 철뜨기 장군이 몰려다녔다. 철퍼덩 장군이 손에 잡혔던 몽우리돌을 거울 같은 물을 깨뜨리고 가을 산깨슬개 점막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돌땅에 맞고 입이 광줄에 넘쳐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제 얼굴의 그림자뿐. 송사리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송사리를 잡지 못한 거죠. 장군이가 웅덩이 속에서 송사리떼가 자기를 비운다고 느끼면서 결국 물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네요. 제목이 촌뜨기잖아. 장군이를 말하는 거였어. 장군이 잘못은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지 8번 보기에서 얘기했듯이 근대화의 흐름에 부적응한 거야. 부적응하니까 어떻게? 도태돼. 망했잖아. 그치? 좌절해. 그리고 물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목이 촌뜨기였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서술상 특징 배웠는데 서술상 특징에 보면은 여기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서술상 특징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죠.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커싱하고 있는 인물, 그쵸? 인물, 이 인물이 장군이란 말이야. 특정 인물, 중심 인물, 특정 인물이 겪은 사건을 자, 들어갈 말이 뭘까? 뭐뭐대로 서술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시간적 순서. 시간의 흐름, 수행적 구성이네요. 자, 구성. 지금 구성하고 그
구성하고도 시점했죠. 구성하고 시점했고 아까 우리 묘사도 있었지? 묘사, 장면 제시, 요약 제시. 근데 여기는 대화와 행동,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이 아니라 이 인물이 겪은 사건을 대체로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대체로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번, 아니 5번. 윗글에 대한 설명과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과장된 과장 아니고 비극적 분위기 반전 아니고 XX. 2번. 인물이 떠올린 상상 속 X. 3번. 습관적 행위를 중심으로 습관적 행위 아니고 인물의 개성적 아니고 4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의문점 나열 것도 아니고 앞에서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 나왔네. 추이 동그라미 뭐야 이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해가는 걸 추이라고 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그걸 추이라고 해요. 추이를 지켜보자 그렇지? 오 서술 나왔네. 요약적 서술 딱 나왔네. 그치?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답은 딩동댕 5번. 그죠? 6번 안악구에 대한 이해. 자, 이해에 대한 문제는 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근데 안악구 그 앞에 보면 딱 나오죠. 뭐죠? 한때는 가진 논밭이 없어도 굶지는 않았던 곳이야. 맞아. 2번 삼정의사의 출현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지. 관청의 개입이 들어와 아무것도 못하게 해. 짐승을 못 잡게 해. 3번 산직이나 관청의 통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아. 4번 경찰에 저항하기 위한 여러 함정이 존재하는 곳이다. 필름. 그렇지. 이거 경찰이 아니라 짐승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빨리 순사가. 5번 생계 유지를 위한 기존의 방식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딩동댕. 맞고 7번 아까 했던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장군이가 순사 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가는 것은. 왜냐면 순사 부장은 빠뜨렸잖아. 굴에다가. 자기가 판 굴에 빠졌잖아.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거지.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 헛소리.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도 않고 근대화된 방식에 얘는 따르지를 못했어. 그죠? 답은 1번 딩동댕. 나머지 다 맞는데 한번 다 맞는 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8번은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보기에서 문학작품에서 물을 바라보는 이는 물에 비친 상을 통한 자기 인식 밑줄, 자기 인식 행위라는 거야. 물에 비친 상은 주체가 자기 내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그 상이 바로 깨달음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거울같이 맑고 보여지면은 사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라고 보여준다고. 매개체지. 깨달은 이유의 말 평온함 이게 틀렸어. 2번 꿈꾸듯 물만 내려놓고 섰던 것은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거죠. 중단된 순간 헛소리고. 3번 찰바람 하는 소리를 내며 몽우리돌이 떨어진 것은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 헛소리고. 자기 인식 중인 거야. 자기 인식 중에 깨닫게 된 거지. 할 수 있다. 4번 입이 광주리만큼 쉽지 어쩌 보이는 게 제 얼굴의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했죠.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했을까요?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송사리도 나를 비웃네. 뭔가 되는 게 없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막하지? 그런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손치기 소설 두 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래 앞으로 향후 5년만 돼서 애들이 너무 없고요. 이거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사회거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장풍 얻는 척.
얘 촌뜨기 어리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그냥 도태되는 거지. 자연 선택설. 여러분들도 흐름에 잘 편성을 하시고 여기서 자 소설 해봤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더텅이 보면 뒤에 마더텅 해설에 해설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때문에 못 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소설을 한번 해보시는데 화랑의 후예하고요. 화랑의 후예하고 연상섭의 흉풍 소설. 자, 조정래의 청산 때까지 107쪽까지 숙제 마더텅. 자, 본문 분석해가면서 해. 공부할 때 지금. 자, 본문 분석. 그래서 이것도 본문 분석도 먼저 읽고 문풀 선지 분석. 이거 다시 하는 거죠. 이게 문풀 끝나고 본문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지 분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장면을 나눠서 인물 중심으로 독해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 분석 하나하나. 그래서 많이 내주지 않고 조금만 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시간 들어갈까요?